중세 말기 이후 부유해진 유럽인들은 동방의 상품들을 많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황금과 중국과 인도 혹은 아라비아에서 생산된 비단, 차, 도자기, 향신료, 커피들이 이슬람 상인의 손을 거쳐 유럽에 전해지지요. 유럽에서 동방의 물건은 워낙 값이 비쌌는데 거기다 1395년 티무르가 이끄는 기마 군단이 초원길을 파괴하면서부터는 더욱 비싸졌어요. 그래서 유럽 상인들은 이슬람 상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아프리카 금과 아시아 향신료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게 되었어요. 이른바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특히 지중해 무역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앞장섰습니다.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 남아메리카 등에서 가져오는 금과 은, 그리고 동방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상품을 파는 상인들을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상업을 보호해주고 중요시하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중산주의 정책을 씁니다. 왕은 비축되어진 세금과 양이 많아지면서 더욱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 절대 왕정 시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는 아메리카에서 싣고 오는 금과 은, 넘쳐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드레이크라는 유명한 해적이 있었습니다. 그 휘하의 해적들은 에스파냐가 싣고 오는 금과 은을 숨어 있다가 탈취해 가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에스파냐 왕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펠리페 2세의 처제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펠리페 2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나서 해적 왕인 드레이크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자귀를 내립니다. 오히려 해적지를 독려하는 것이죠. 여전히 빼앗김을 당하자 펠리페는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파냐의 자랑거리인 무적 함대가 영국에 의해서 대파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에스파냐의 명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전성기를 이루며 절대 왕정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프랑스는 태양왕임을 자처하는 루이 14세 때, 독일은 프리드리 대왕 때 절대 왕정을 이룹니다. 절대 왕정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나라들은 앞다투어 바로 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크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여행하는 도중에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시기에는 부분을 섬세하게 장식하는 로코코 양식인 건축물들이 등장합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인들은 본인들이 입는 모직물이 세탁을 하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세탁을 하지 않고 입기 때문에 병균이 붙어 있고 무겁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던 차에
신대륙을 발견으로 동방의 물품들이 마구 들어오면서 면직물도 함께 들어옵니다. 면직물은 가볍기도 하지만 색깔도 예쁘게 염색되어 있습니다. 귀족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반 평민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직물을 입기를 원하자 연구 끝에 면실을 많이 뽑으려고 방적기가 발명되고 더 빨리 실을 뽑기 위해서 증기기관을 발명합니다. 또한 옷감을 짜는 방직기도 발명합니다. 마구 쌓이는 옷감을 실어나르기 위한 증기기관차도 발명하여 원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실어나릅니다. 이름하여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명예혁명으로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이고, 정치가 안정되니 돈이 쌓이고 노동력이 풍부한 가운데 기계가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 수 있는 식민지까지 확보되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즈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분제도 때문입니다.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계층은 더욱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귀족과 성직자는 당시 국가와 사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봉건적 특권들을 누립니다. 백성들은 세금과 11조를 바치는데 허리가 휘어집니다. 불만이 찰대로 찬 상태에서 터진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합세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인권선언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 후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국민투표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강력해진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은 영국하고 싸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자존심이 상한 나폴레옹은 영국을 유럽 대륙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륙의 국가들이 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몰래 무역하다가 들킨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나폴레옹은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정복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기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전략을 세운 관계로 한겨울에 불어닥치는 눈보라와 추위와 배고픔에 사기가 떨어진 프랑스 군대는 러시아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나폴레옹은 황제에서 쫓겨나게 되고 잠깐의 백일천하를 맞이하게 되지만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의배되어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자연스럽게 퍼지게 합니다. 또한 나폴레옹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자는 의도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유럽 전체적으로 강하게 벌어집니다. 이 시기 민족주의 기운에 따라 민족 해방과 통일을 추구한 대표적인 나라는 이탈리아와 독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결국 1870년대에 독립과 통일을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민족주의 이념은 서로 적대적이기까지 하던 작은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 민족 독립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20세기는 끔찍한 전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바탕에 서구 열강의 패권 쟁탈과 팽창 정책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습니다.
이렇게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모두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자본이 많이 모이자 토지, 원료, 노동력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을 식민지로 만들어 그곳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식민지의 자원과 노동력을 빼앗다시피 해서 만든 상품을 다시 판매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큰 이익을 얻습니다. 당연히 식민지의 백성은 큰 고통을 당했고요. 일본은 제국주의의 끝자락을 잡아탄 나라로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프랑스를 물리치고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는 복수심에 불타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끌어들여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한편 영국은 독일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맺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두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같은 슬라브족이었던 보스니아와 세르비아는 한 집안 같이 지냈었습니다. 이들은 오스만에서 독립 후 대통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치어갑니다. 세르비아는 화가 납니다. 세르비아 청년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 온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저격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를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에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족이라는 이유로 1차 세계대전의 삼국협상 편에 서서 삼국동맹에 맞서 참전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본국의 혁명 때문에 휴전을 하고 전쟁에서 탈퇴하여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빠진 틈을 타서 승승장구하면서 영국을 군수물자 공급 부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까지 내리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배를 공격합니다.